기본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은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은행은 안전제일주의이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 있는 물건을 싫어합니다. 특히나 선순위 임차, 유치권 등 이런 특수 물건들에 대해서는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가구인 경우에는 특히나 방빼기를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액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먼저 대출을 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들었다 하더라도 소액 임차인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대출을 실행할 때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미리 공제를 하고 대출을 합니다. 그래서 다가구인 경우에는 여러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에 해당하는 소액 임차인 분을 공제하고 대출이 나갔기 때문에 대출 금액이 적을 수 있다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분이 되지 않은 상가들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뒤에서 케이스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입찰할 경우에는 어떤 주택에 대한 대출 정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꼭 확인하셔야 되고 자신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뭐 LTV, DTI, DSR 이런 부분들 모든 것이 정책에 따라 바뀌니까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대출은 최대한 알아볼수록 좀 더 좋은 한도와 좋은 이자율을 찾을 수 있으니까 여러 군데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법정 앞에 있는 이 명함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명함을 가지고 있다가 입찰 전에 미리 한번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건은 약간 대출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 삼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평에 있는 빌라고요. 요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말소 기준 관리가 2016년도 5월입니다. 2016년도 5월. 그리고 주택 임차권을 등기를 하였는데 그 주체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양모 씨도 있고 주모 씨도 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있습니다. 근데 주모 씨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내용을 보니까 2천에 55만 원 동일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소유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모 씨에게 전대차를 준 꼴입니다. 그런데 양모 씨가 2015년에 전입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015년도면 말소기준 권리 2016년도보다도 앞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만 본다 그러면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인수되는 권리.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기 꺼려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마무리하였냐면 이 지금 양모 씨는 여기 현재 살고 있지 않다. 예전에 살았지만 이사를 가고 다만 전입신고를 빼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거주자 별 불명 등록 신청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전입신고를 말소시켜달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신청을 하고 이 접수증을 받아서 대출기관에 제출을 하면서 대출을 실행하였던 건입니다. 이렇게 일말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다 어떤 대출에서는 확인을 꼼꼼히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건은 일산에 있는 구근 상가인데 뭐 대지권 미등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는 넘어가고 중요한 부분은 대출에 관한 내용만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중소기업은행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은행에서 이제 경매를 넣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사항은 유치권 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8억에 해당되는 유치권 신고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근데 임차인 현황을 보면 여기 메디프렌드가 사용 중이고 또 고려대 국제어학원에서 사용 중이다. 그리고 임차인과 통화하니까 임차인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유치권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공사대금 채권과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점유를 했고 점유의 계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요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유치권 신고가 8억이나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지금 현황 조서를 본다 그러면 첫 번째, 점유의 계속이 없는 게 여기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유치권은
유치권 신고가 들어왔다 해도 이건 유치권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리 어려운 유치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채권자들이 이 유치권으로 인해서 자신의 채권이 회수되는데 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권 배제 신청서도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무엇이냐? 낙찰을 받고 나서 이 유치권은 해결하기 쉽지만 문제는 유치권 신고 자체가 있다는 것만으로 대출을 실행받기 어렵습니다. 낙찰 금액이 6, 7억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온전히 다 자기 돈으로 납부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금이 만약에 이 유치권 때문에 대출을 실행시키지 못하면 잔금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 소유권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고 소유권자가 되어야지 이 유치권자랑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자랑 싸울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대출이 실행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이게 아무리 쉬운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대출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건은 어떻게 진행을 하였냐면 유치권 자체가 이렇게만 보더라도 해결이 가능한 유치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실행하는 법률 사무소에서 에스크로를 하고 대출을 실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크로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급을 하고 대출을 실행했던 것입니다. 물론 잔금을 다 치르고 나서 이 유치권은 해결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 고성에 있는 펜션입니다. 펜션이고 낙찰은 13억에 됐고 근데 잔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왜 잔금을 내지 않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면 현황을 보면 객실이 7개, 3층에도 객실이 6개, 4층에도 객실이 4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숙박시설, 상호는 드림힐 펜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숙박시설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실질 여부, 사실에 대한 부분은 대장을 확인해야 됩니다. 대장을 확인해 보면 공부상 다가구 주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으로 다가구 주택인데 이거를 펜션, 숙박 시설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법 건축물에 해당이 되고요. 숙박 시설에 해당이 되려면 소방 시설이나 어떤 요건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가구는 그런 요건을 갖추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펜션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출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출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13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모두 자기 돈으로 납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잔금을 내기 어렸을 것이고 물론 나중에 이 부분은 입찰 보증금 1억 1,500만 원을 날리는 꼴이었는데 취하 작업을 해서 어느 정도는 돌려받았을 것입니다. 다음 아까 말씀했었던 처음에 말했던 구분상가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낙찰이 됐지만 잔금을 내지 않았고요. 요 사안은 지금 경매가 구분상가 2층 중 204호만 나왔습니다. 204호, 204호.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204호 요거 하나만 나온 겁니다. 요거 하나.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여기 205, 206, 207호를 하나로 합체하여 마사지 영업소로 사용 중이다. 204, 205, 206, 207호를 전부 다 이 구분이 된 걸 다 터서 하나 통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사진을 보면 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물건 중에 이 한 호실만 경매로 나오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구분상가의 어떤 구분 독립성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어떤 소유권 취득이 무효가 된다든지 경매 취소 사유라든지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권에서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 대출하기를 꺼려 합니다. 뭐 전부 다 해주지 않는다 이건 아니지만 꺼려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 사전에 인지하시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전에도 한번 봤던 외관은 주택이지만 실질은 근생입니다. 근생 여기 대장 보면 근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물건도 어,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고 대출이 어렵다는 점 양지하시고 입찰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인천에 있는 여기도 연립주택인데 여기는 중요한 부분이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 물건입니다. 선순위 가등기가 있고 이건 제가 낙찰을 받아서 정리했던 건이지만 여기 보면 말소 기준 관리가 2020년 4월입니다. 그리고 가등기는 그거보다 앞에 있습니다. 따라서 말소 기준 관리 요 밑으로 있는 것들은 다 지워지지만 요 가등기는 인수된다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기 외관상 인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은 이것은 담보가등기에 해당합니다. 담보가등기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여기 보면 등기부상에 보면
여기 부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요게 해당되는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 요 판결. 이 판결에 의해서 보면 이것은 어, 청구권 이전의 가등기가 아니고 담보가등기이기 때문에 말소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대출을 할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을 떠나서 이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리스크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잔금을 대출받지 않고 다 마무리하고 이 부분은 잔금을 치르면서 말소 촉탁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서 결국은 말소는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대출은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여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을 꼭 양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대출을 그렇게 어떤 리스크가 있는 경우는 약간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대출 우회 방안으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수, 채권을 양도받아서 미리 양수받아서 상계 신청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게 처음에 들으면 좀 사실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차분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건물이 10억짜리입니다. 10억짜리의 건물에 대해서, 10억짜리 공장에 대해서 근저당권 채권이 8억이 있습니다. 이 8억. 이 8억의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을 만약에 받는다고 치면 만약에 8억을 가지고 들어가서 낙찰을 8억에 받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낙찰 대금을 자기가 8억을 지급해야겠죠. 낙찰 대금을. 근데 자기가 또 채권을 8억을 받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가 8억을 대금을 지급하고 배당을 또 8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낙찰되고 나서 일주일 이후가 지나면 허가, 일주가 지나면 확정, 그 다음에 대금 지급 기한이 정해지고 그 안에 대금을 지급하고 또 한 달이 지나면 배당.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 요 절차를 다 거쳐야겠죠. 근데 어찌 보면 돈 내고 돈 받는 거니까 이거를 간명하게 처리하는 방식이 상계 신청입니다. 상계 신청. 이렇게 상계 신청을 해서 그냥 요 절차를 합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내 돈, 내가 돈을 내고 내가 돈을 받으니까. 그쵸?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요거는 근저당권이 이제 말소가 되면서 채권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차를 갖다가 미리 입찰자가 이 채권을 갖다가 미리 양수를 받는 겁니다. 이 채권을, 8억에 대한 채권을 미리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양수를 받아서 여기에 대해서 입찰에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미리 대출을 한 꼴이 되겠죠. 이걸 이미, 그죠? 근데 요거를 매입을 할 때 약간 할인을 받아서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따라, 모든 게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NPL, NPL이라고 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채무인수 방식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채권을 양수하고 상계 신청하는 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상계 신청은 매각 허가 결정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난 이후에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채무인수는 낙찰을 받고 나서 잔금을 내기 전까지 채권자의 승낙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를 똑같이 요걸 하겠습니다. 8억에 대해서 근저당이 있고 10억에 있는 그 공장 건물을 지금 이렇게 8억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넣습니다. 그리고 낙찰을 받고 나서 이 근저당권자에게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당신의 요 채무를 갖다가 내가 인수할 테니까 요 채무를 좀 인수하는 것을 좀 승낙해 달라. 그래서 요 채무를 인수를 승낙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소유권이 보통 넘어오게 됨과 동시에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들이 말소가 되는데 이거는 근저당권을 떠안고서 매수하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떠안고 매수하는 것과 똑같이 근저당권이 있는 것을 떠안고 매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낙찰 이후에 등기가 돼도 이 근저당권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8억의 낙찰을 받고 예를 들어 8억의 낙찰을 받고 근저당권자에게 승낙을 얻어서 채무인수를 하게 되면 저는 잔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됨과 동시에 이 근저당권 등기는 그대로 남아있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채무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는 어, 보통 여기도 지금 같이 합쳤죠. 대금 지급과 배당을. 이것도 대금 지급과 배당이 같은 날 이루어집니다. 잔금 납부와 배당일이 같은 날짜입니다. 같은 날짜. 근데 이 배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의를 한다 그러면 이 상계 신청과 채무자의 채무 인수는 인정이 되지 않고 일단 낙찰자는 전액 납부를 해야 됩니다. 전액 다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 절차로 진행이 되고 그 배당 절차에서 배당 이의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요게 대출의 우회 방안입니다. 사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케이스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낙찰받고 정리했던 건인데 속초에 있는 아파트고요. 이게 지금 보면 감정은 3억 8천인데 1억 천에 낙찰이 됐고 단독으로 받았습니다. 여기 좀 특이사항을 보면 대금 지급 기한이 2월 4일, 배당기일 2월 4일 같은 날짜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같은 날짜. 보통은 대금 지급하고 한 달이 지나서 배당기일이 열리는데 요거는 같은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 상계 신청을 했든지 채무수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 물건도 떤 이슈가 있는데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 그건 다 제외하고 문제가 됐던 거는 여기 지금 선순위 임차인 3억을 떠안을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등기부를 정리하면 등기부에 보면 근저당권자가 있고요. 근저당권자는 1억 2천이었고 1억 2천을 받기 위해서 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넣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는 여기가 되고 여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하에 있는 건 다 지워지겠죠. 근데 제가 낙찰을 받고 나서 이 근저당권자에게 채무 인수 제한을 했고 이 근저당권자는 어, 그거를 승낙을 해줬습니다. 물론 입찰 전에 미리 그건 다 양지하고 서로 합의를 봤던 상황입니다. 입찰 전에. 그래서 여기 보면 처리 내역을 보면 2020년 1월 17일 날 제가 채무인수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채무인수 신고서를 제출할 때 여기에 물론 채권자, 아까 근저당권자의 승낙서가 첨부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 날짜를 보면 여기 보면 같은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1월 13일이 매각 허가 결정인데 1월 13일 1월 17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상계 신청은 매각 허가 결정 전에 해야 되는데 이 채무인수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매각 허가 결정일이 지난 이후에 인수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등기부를 떼 보면 낙찰 등기부를 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유권도 이전이 되어 있지만 여기 근저당권도 말소가 되지 않던 상황으로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말소 안 된 부분은 언제 정리가 되었냐?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였던 허위 임차인을 모두 정리한 다음에 전세를 마치면서 이 근저당권자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말소를 시켰던 건입니다. 뭐더 자세한 사항은 허위 임차인 파트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정리를 하면 대출에서는 중요한 게 사전 확인이 중요하다. 사전 확인이 꼭 필요하고 대출 우회 방안은 이런 상계 신청과 채무인수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런 방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거 자체도 아예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약간은 깊이 있는 내용이니까 어려울 수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은 부동산 경매 타짜 기본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